강민호는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펼쳤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은퇴 후 하루하루가 지루했다.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적 사고는 이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6개월 전 아들 준혁이 데려온 약혼녀 이서진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민호는 만족스러웠다. 키 165cm 정도의 단아한 체구의 곧은 어깨, 차분한 목소리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미술치료사라는 직업도 괜찮아 보였다. 29세의 나이도 적당했다. 무엇보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좋아했을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서진의 행동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매일 오전 8시 30분 준혁이 회사로 출근한다. 서진은 현관까지 나가 손을 흔들며 배웅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반 후인 10시가 되면 서진은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운동화를 신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는 산책 다녀올게요라며 밝게 인사하고 나간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산책이려니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보통 산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서진은 매번 3시간이 넘게 외출했다. 오후 1시 30분경 돌아와서는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어 세탁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입고 간 옷을 모두 세탁기에 넣고 곧장 샤워실로 향했다. 그냥 산책했다면 왜 저렇게까지? 민호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다. 예비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었고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괜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서진의 패턴은 정확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심한 날에도 예외 없이 10시에 나가서 오후 1시 30분에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모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이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35년간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담당하며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별해온 그의 직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속삭였다. 단순한 산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민호는 서진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자책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곧 가족이 될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자신이 못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자 민호는 넌지시 물어봤다. 서진이가 요즘 매일 산책을 나가더구나. 아, 네. 서진이가 운동을 좋아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과연 건강관리를 위한 산책이라면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모든 옷을 갈아입을까?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준혁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 준혁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민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만약 서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이 준혁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지켜봐야 해. 민호는 마음을 굳혔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진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민호가 서진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서진의 행동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는 서진이 나가는 방향만이라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서진이 집을 나서자 민호는 재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뒤따랐다. 서진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향했다. 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만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112번 버스를 탔다. 민호는 당황했다. 산책이라면서 버스를 타다니. 역시 뭔가 숨기고 있어. 민호는 다음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말했다. 앞에 가는 112번 버스 따라가 주세요. 무슨 일이시라고? 그냥 개인적인 일입니다. 택시는 버스를 따라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서진은 시청 앞에서 내렸다. 민호도 급히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려 서진을 따랐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시내는 사람들로 붐볐고 잠깐 사이에 서진의 모습을 놓치고 말았다. 젠장. 민호는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서진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후 1시 30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서진이 돌아왔다. 여전히 현관에서부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모든 옷을 세탁기에 넣은 후 샤워를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서진에게 물었다. 오늘 산책은 어디로 다녀왔어요? 아, 그냥 근처 공원 쪽으로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요. 서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민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서진이 외출하는 동안 그녀의 방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물론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서진이 나간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옷장, 화장대, 책장, 모든 것이 평범했다. 단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을 열어보니 날짜별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3월 15일, 오늘도 갔다 왔어. 마음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3월 18일,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3월 22일, 준혁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힘들어. 민호는 수첩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메모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준혁에게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에 벌어졌다. 밤 11시경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준혁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서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소리를 죽이며 거실 불을 끄고 커튼 사이로 내다봤다. 서진이 후드 점퍼를 입고 마스크까지 쓴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보였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민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서진을 따라 나섰다. 다행히 서진은 걸어서 이동했다. 민호는 가로등 그림자를 이용해 들키지 않게 따라갔다. 서진이 도착한 곳은 아파트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공원은 거의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서진이 그 사람 옆에 앉자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깔끔한 인상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거리상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심각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서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남자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진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더욱 크게 흐느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혈관에 찬물이라도 흐르는 듯 온몸이 차가워졌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랐다. 약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게다가 밤늦은 시간에 몰래 나와서 30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일어났다. 남자는 서진을 다시 한번 안아주며 무언가 말을 건넸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민호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서진보다 먼저 도착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 앉아 있었다. 10분 후 서진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아,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어디 다녀왔어? 화장실 다녀왔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추궁한다면 자신이 미행했다는 사실도 들통날 것이었다. 그래, 일찍 자. 그날 밤 민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서진을 불륜녀로 몰아세울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서진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밤새 뒤척이며 보낸 후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다. 서진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준혁이 출근하고 서진이 배웅을 마친 후 민호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어제 서진이 112번 버스를 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볼 작정이었다. 9시 50분 민호는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아파트 로비에서 대기했다. 정시에 나타난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했다. 112번 버스가 도착하자 서진이 먼저 탔고 민호는 한 정류장 뒤쪽에 앉았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한 슬픈 기색이 엿보였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계속 남쪽으로 향했다. 민호는 의외였다. 어제는 시내에서 내렸는데 오늘은 더 멀리 가는 것 같았다. 40분 정도 지나자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접어들었다. 주변에는 논밭과 낮은 야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곳까지 와서 뭘 하는 거지? 서진은 청솔마을 정류장에서 내렸다. 민호도 재빨리 뒤따랐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이었다. 서진은 마을을 가로질러 작은 길로 들어섰다. 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만 시골길이라 숨을 곳이 많지 않아 조심스러웠다. 서진이 향한 곳은 마을 뒤편 야산 기슭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였다. 민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묘지라니 대체 왜? 서진은 묘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물티슈와 작은 수건을 꺼내 들고 묘지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다. 그런데 서진이 멈춰 선 곳을 보는 순간 민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곳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준혁의 어머니인 김정숙의 묘 앞이었다. 뭐 하는 거야? 서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물티슈로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민호와 준혁이 관리해온 묘지였지만 서진의 손길은 더욱 세심했다. 묘비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닦고 주변의 잡초까지 손으로 뽑아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묘를 돌보는 것은 나쁠 게 없었다. 오히려 기특한 일이었다. 하지만 왜 몰래? 왜 혼자서? 서진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묘지 청소를 마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삽을 꺼냈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다. 삽이라니? 서진은 묘 왼쪽 옆 빈 공간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그리 깊지 않게 손바닥 정도 크기의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구덩이에 넣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진의 손길이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했다. 그 순간 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작은 어깨가 떨리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이 민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바람에 실려온 서진의 목소리가 민호의 귀에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10분 정도 더 기도한 후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다. 그리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파놓았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묘비 앞에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서진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묘지로 다가갔다. 아내의 묘비는 평소보다 훨씬 깨끗했고 주변 잡초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진이 무언가를 묻은 그 자리가 신경 쓰였다. 대체 무엇을 묻은 걸까? 민호는 주변을 살펴본 후 서진이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았다. 얇게 묻힌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아기 옷으로 보이는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민호는 더욱 당황했다. 사진 아래쪽에 적힌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다. 그리고 12주라는 글씨도 보였다. 이게 뭐지? 아기 옷이랑 초음파 사진을. 설마? 민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서진이 준혁이 모르게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어머니 묘 앞에서 참회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경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어젯밤 공원에서 본 그 남자와의 관계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건 아닐까?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서둘러 비닐봉지를 다시 묶고 흔적을 감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 돌아와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것, 어제 밤 공원에서 남자와 만난 것, 그리고 오늘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까지. 준혁이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서진이 혼자 감추고 있는 걸까?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이 본 것이 전부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서진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들 준혁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다. 오후 1시 30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서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현관에서부터 모든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했다. 하지만 이제 민호에게 그 행동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초음파 사진과 아기 옷 조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6개월 전 12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오후 6시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준혁이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응,
일찍 오네. 오늘 미팅이 취소돼서요. 서진이는 방에 있어. 민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의 준혁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서진아. 민호가 갑자기 말을 꺼내자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님. 요즘 어디 몸이 안 좋은 데는 없지? 매일 병원에 다니는 것 같던데. 젓가락을 든 서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병원이요? 서진이가 병원에 다녀? 아,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차 가끔 가는 정도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한 민호의 경험으로는 확실했다. 그런데 매일 3시간씩 정기검진을 받나? 이번에는 직격탄이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뭔 말씀이세요? 준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봐. 매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1시 30분에 돌아오는 그 시간에 정말 뭘 하는 건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은 아버지와 서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했다. 아버지, 대체 무슨... 그리고 어젯밤에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는 누구지? 밤 11시에 몰래 나가서 만난 그 사람 말이야. 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설마 서진이를 미행하신 건 아니죠? 미행이 아니라 확인한 거다. 그리고 오늘 청솔마을 공동묘지에서 뭘 묻었는지도 봤어.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뭘 묻었다고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그 비닐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말이야. 초음파 사진하고 아기 옷 조각을. 그 순간 준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비닐봉지를 보더니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아, 설마 혼자서 계속. 미안해. 미안해, 준혁아. 서진이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다. 민호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준혁아, 너 혹시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어요. 뭘 말이야? 6개월 전에 서진이가 임신했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그랬구나. 그런데 12주째에 아기를 잃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의미에서 충격이었다. 민호는 준혁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잃었다고? 자연유산이었어요. 서진이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다.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어머니 묘소에 가서 사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어머니께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했다고. 민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럼 그 남자는 제 대학 동기인 김태윤이에요. 심리상담사예요.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상담을 받고 있었거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것, 밤에 만난 남자, 그리고 묘지에서의 행동까지. 왜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서진이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요.
아버지께 실망드릴까봐, 저희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민호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님께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서진아, 매일 어머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민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서진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 어머님 묘 옆에 우리 아기를 묻어드렸어요. 어머님이 아기를 돌봐주시라고.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기를. 서진의 말에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 그리고 손자를 잃은 슬픔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혼자 그런 고통을 견뎠어? 아버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이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아. 아버지가 너무 못됐다. 아버님, 너를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정말 미안하다. 준혁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각자 혼자서 감당해왔던 아픔들이 이제야 나누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각자 혼자 삼켜왔던 아픔들을 털어놓았다. 서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정말 기뻤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께 손자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제가 잘못 관리해서. 아니야, 서진아. 민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자연유산은 누구 잘못도 아니야.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어머님께는 처음 손자였는데. 저 때문에.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진아, 우리 정숙이. 준혁이 엄마가 살아있다면 너를 가장 많이 걱정했을 거야. 혼자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너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아버지 말이 맞아요. 준혁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어. 서진이를 원망하기는커녕 더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민호는 3년 전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준혁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도 외롭지 말고. 정숙이 원한 건 가족의 행복이었다. 내일부터는 내가 함께 가겠다. 민호가 말했다. 네. 어머니 묘소에.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셋이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아기. 우리 손자한테도 제대로 인사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청솔마을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서진은 민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3시간씩 있었구나. 네.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민호는 아내의 묘비를 바라봤다. 서진이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다. 정수가. 민호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우리 며느리 서진이가 매일 와서 너를 돌봐줬어. 내가 몰라봐서 미안했다. 서진은 묘비 옆 작은 봉분을 가리켰다. 여기 우리 아기가 있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고 작은 봉분에 손을 올렸다. 아들아,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민호도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도 왔다. 너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정수기와 아기가 응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 묘지에 가지 않았다. 준혁과 민호가 번갈아가며 함께했다. 때로는 세 명이 모두 함께 가기도 했다. 2개월 후 준혁과 서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소규모 가족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민호는 주례사에서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슬픔을 함께 나눈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제 기쁨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진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가족이 함께 묘지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진이 김치찌개를 끓이며 물었다. 정수기가 늘 그랬는데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 그렇구나. 어머님 비법이네요. 민호는 서진이 아내의 요리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임신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혁이 서진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네. 아직 6주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님.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 지킬게요. 다음 날 토요일 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묘지로 향했다. 서진은 아내의 묘비 앞에서 말했다. 어머님,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실 손자를 꼭 안겨드릴게요. 민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정수가,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민호는 손자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다. 정말 정수기를 닮았네. 아버님이 이름 지어주세요. 서진이 말했다. 정민이 어떨까? 정수기 정자의 백성민자.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좋은 이름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네 사람은 묘지를 찾았다. 정민이를 아는 민호가 아내의 묘비 앞에 섰다. 정수가 손자 데려왔어. 우리 정민이야. 아기는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진은 작은 봉분 앞에 앉아 말했다. 우리 첫째야, 동생이야. 형이 하늘에서 동생을 보호해줘. 봄이 왔다. 묘지 주변에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렸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아기와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자신, 1년 전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 아버님, 사진 찍어요. 서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호는 일어나 가족들 곁으로 걸어갔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정수가, 우리 모두 행복해. 민호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로 흩어졌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다.